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르몽이라고 해요. 저는 유럽 언어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자 과거에는 언어학자로서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언어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가까이 문자와 언어의 기원을 연구해 온 사람이죠. 제 연구실 벽에는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심지어 고대 페니키아 문자까지 전 세계의 문자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 저에게 문자는 그저 기호일 뿐이다. 그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신념은 마치 종교와도 같았죠. 그런데요, 요즘 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저 그런 유행이라 생각했어요. 유럽 젊은이들이 K-드라마에 빠져서 한글이라는 생소한 동양 문자를 배운다니 속으로는 이 얼마나 피상적인 열풍인가 하고 비웃기도 했죠. 심지어는 제 손녀 엘로이즈마저 집에 와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 한글 배우고 싶어요. BTS 가사 직접 읽고 싶단 말이에요. 10살짜리 아이가 그토록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는 지금 프랑스어, 영어도 배우고 있잖니. 그 어려운 한글까지 하겠다고? 하고 말했더니 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친구들이 그러는데 한글은 규칙만 알면 진짜 쉬워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조금 건드려졌어요. 쉬운 문자? 문자에 쉬운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라틴 문자도 그리스 문자도 수년을 배워야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혼자 책상에 앉아 긴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내 신념은 틀린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며칠 후 우연히 시민강좌 게시판을 지나던 길에 한글 입문 공개 수업이라는 포스터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상하게도 엘로이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그 수업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화요일 저녁 마치 누가 알아보면 안 될 것처럼 저는 강의실 제일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교실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곧 박지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리한문화원의 한글 강사라고 소개하며 칠판에 자모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기억은 혀 뒷부분이 목구멍 가까이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글자의 모양은 혀의 위치를 본뜬 거예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미음은 입술을 다물었을 때의 형태고요. 뭐라고요?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고요? 40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곧 모음 설명에 들어갔는데 그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문자였던 거예요. 인사상을 문자에 녹여낸 창제 원리라니요. 유럽 문자에서 이런 구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레아, 에티엔, 토마스 같은 프랑스 이름들이 한글로 매끄럽게 적히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에티엔 씨, 70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레고 블록이네요. 조립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토록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이 실제로는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조립 문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제 신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자음과 모음이 계속 떠다녔어요. 기역, 미음, 이 간단한 조합들이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책상으로 가 조용히 메모지를 꺼냈죠.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써보고 조합해봤어요. 가마, 사.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였어요. 이런 문자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평생 하지 않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넷을 켠 거예요. 처음 검색된 이름은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1443년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왜냐고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 동양의 군주가 교육의 평등을 생각했다니. 당시 유럽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 한글은 단순히 문자 이상이었어요. 그건 사람을 위한 문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문자였어요. 다음날 아침 겨우 잠든 저를 깨운 건 벨소리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손녀 엘로이즈가 서 있었어요. 학교 가기 전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손글씨였는데 이상하게 라틴 문자가 아니더라고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글이었어요. 할머니, 저 이 편지 썼어요. 한국인 친구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랑 한글 동화책 읽고 싶어서요. 그 아이의 수줍은 표정을 보는데 저는 뭔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같이 동화책 읽고 싶어요. 어젯밤 배운 규칙과 구조로 글자 하나하나를 해독해 가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저는 문자란 단지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느꼈어요. 문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요. 10살 아이가 한글로 써 내려간 그 짧은 문장들 속엔 사랑이 담겨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엘로이즈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할머니도 한글 열심히 배워서 꼭 너랑 동화책 같이 읽을게. 엘로이즈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다시 편지를 꺼내서 바라봤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구성된 그 글자들,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한글로 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이자 철학이고 예술이며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한글을 진심으로 연구하겠다고요. 40년 학자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 문자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철학, 모든 문자는 평등하다,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이제는 학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프랑스 교육청의 공식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문자 비교 연구 프로젝트. 한글, 아랍 문자, 중국 문자, 이 세 가지 문자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해서 학습 효과를 측정해보자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교육청 담당자와의 첫 면담이 잡혔습니다. 담당자는 약간 의아한 눈빛으로 묻더군요. 클라라 르몽 박사님, 왜 갑자기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학자로서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녀 덕분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교육청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 K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던 시점이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험적 연구도 필요하던 때였죠. 드디어 연구 허가가 떨어졌고 저는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00명. 연령도 다양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은퇴자까지, 직업도 회사원, 예술가, 자영업자, 주부까지 아주 다양했어요. 교육 수준도 중학교 졸업부터 박사학위까지 모두 포함됐죠.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글 그룹, 아랍 문자 그룹, 중국 문자 그룹. 각각 주 2회 2시간씩 4주간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주가 끝나자 한글 그룹 참가자들이 벌써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장, 마르셀, 소피 같은 프랑스식 이름들이 정확하게 쓰였고 심지어 읽기도 가능했죠. 2주차 참가자 대부분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게 되었어요. 반면 아랍 문자와 중국 문자 그룹은 여전히 글자 모양 익히기에 애를 먹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72세의 에티엔 씨가 손자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다며 로맹이라는 글자를 직접 적어내는 순간이었어요. 그 글자 하나에 담긴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발견이 이어졌어요.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의 프랑스어, 영어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분석 결과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인식력 자체를 높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주가 끝났을 때 한글 그룹의 참가자 100명 중 무려 95명이 기본적인 독해가 가능했어요. 평균 학습 기간은 단 2주였죠. 아랍 문자와 중국 문자는 절반 이하였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전역 언론이 이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 유럽 교육을 흔들다, 르몽 박사의 연구.
프랑스 교육계의 경종 TV 뉴스, 라디오, 신문마다 제 얼굴과 한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진보적 교육자들은 이제 유럽도 문자 교육의 민주화를 생각할 때라며 박수를 쳤고, 실제로 몇몇 공립학교 교사들은 저에게 직접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반면 보수 성향의 일부 언어학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한글이 프랑스어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동양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아야 한다.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찬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이었어요. 공청회 당일 회의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습니다. 교육자, 학부모, 기자, 심지어 다른 언어학자들까지 전부 몰려왔어요. 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반대파 대표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양 문자인 한글에 빠지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이고 누구나 배울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문자가 됩니다. 한글은 그 이상을 실현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 결과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학습 효율, 언어 인식 향상, 감정 표현 능력의 변화까지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청회 이후 파리교육청은 제 연구 결과를 공식 채택했고 공립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한글이 정식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파리교육청의 공식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글, 프랑스 공교육 진입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부터 제 일상은 폭풍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전역의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심지어 브르타뉴 시골 지역 학교들까지도요. 르몽 박사님, 저희도 한글 수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졌어요.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 관련 단체들, 부모 모임까지 모두 한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강연 요청의 주제는 늘 같았죠. 한글, 문자 민주주의의 모델. 첫 강연은 리옹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메웠고 대부분이 초중등 교사였어요.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조용히 하지만 확신을 담아 발표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손을 들고 물었죠. 박사님, 혹시 한글이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실험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읽기 장애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강연이 끝난 후 한 고등학교 교장이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희 학교 한글 교사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툴루즈에서는 아예 대학교 언어학과가 한글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센터장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62세의 나이에 다시 이런 도전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유럽 언어교육학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브뤼셀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한글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브뤼셀 국제회의장 무려 500명이 넘는 언어학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럽 각국에서 온 교수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모였죠. 무대에 올라선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클라라 르몽입니다. 한평생 문자에는 우열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언어학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난 후 저의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연구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 2주 만에 기본 독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구조는 과학적이며 철학적이며 민주적입니다. 이 문자는 발음기관의 형태를 분석해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 사상에 기반한 모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박사님,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가요?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음성학 기준으로도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문자로 반영한 사례는 한글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것도 15세기의 말이죠. 그 말을 듣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감탄이 퍼졌어요. 강연이 끝났을 때 여러 나라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문자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소에서 한글 교육 효과에 대한 국가주도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연구를 기반으로 더 큰 규모와 예산으로 말이죠. 그 와중에 루이즈가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한글 시조 낭송 대회 열려요. 제가 시 써서 나갈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 아이들이 한글로 시를 쓴다니.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그리셨던 세상이 지금 프랑스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문자가 결국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 교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죠. 40년간 이어온 강의실 생활의 끝, 저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강의실은 유난히 붐볐어요. 언어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학생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교수님들은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브뤼셀 강연 이후 저를 알게 된 타 대학 교수들도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강단에 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40년 전 처음 이 자리에서 강의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그때 저는 말했죠. 문자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문자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요. 저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한글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평등. 칠판을 바라보던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클라라 르몽 교수가 한글을 쓰다니? 라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문자는 단지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손녀 엘로이즈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호기심, 시민 강좌에서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밤새워 규칙을 연구했던 밤, 그리고 엘로이즈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까지 모두 다 털어놨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쉽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에 어느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후에는 실제 연구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한글이 얼마나 빠르게 습득되는지, 그리고 다른 언어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까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언어를 연구하든 어떤 문자를 탐구하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것이 진정한 문자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바로 그런 문자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강의실을 나가려던 그때 한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였어요. 할머니, 마지막 강의 정말 멋졌어요. 그러고는 제게 한글로 쓴 편지를 조심스레 건넸어요. 저는 이번엔 막힘없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함께 한국에 가요. 세종대왕 묘역을 보러 가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평생을 걸어온 학문보다 더 진한 감동을 안겨줬어요. 그 순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세종대왕님께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러 가자. 몇 주 후 저는 엘로이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하늘,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평생의 학문 여정을 마치고 가는 여행.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는 순례였어요. 비행기 좌석 옆에서 엘로이즈는 한글 동화책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500년 전 한왕이 꿈꾼 문자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으로 향했어요. 입구부터 울창한 소나무 숲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엘로이즈는 한글 안내문을 읽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에요. 여기 세종대왕님이 계신데요. 전 무릎을 꿇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전화 감사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언어학자 클라라 르몽입니다.
전하께서 500년 전 창제하신 이 문자가 지금 프랑스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자에 감동한 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잘 안 나올 만큼 가슴이 벅찼어요. 전하, 저는 이제야 진짜 문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문자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엘로이즈도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글을 배워서 할머니한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한글로 쓴 짧은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문자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릉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요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바빴어요. 하지만 그 바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닌 기쁨, 연구가 아닌 확신이었어요. 루이즈의 학교에서는 한글 시조 낭송 대회가 매년 열리게 되었고 한글 일기장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 교육부가 한글 교육을 정규 언어 정책 중 하나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벨기에, 독일, 스페인, 핀란드. 각국 교육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우리 교육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루이즈가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한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제가 꿈꿨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아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어요. 대상은 물론 세종대왕님이었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전하, 당신이 창제한 이 문자가 지금 유럽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를 가장 먼저 건넌 이는 바로 제 손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라 르몽은 학자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한글로 채우고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적 질문에 따뜻한 답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며 사랑이고 철학이며 사람을 위한 과학이다.